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이 흘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인사청문회와 추경 예산안 등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 쌓이는 전북의 현안들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사기획 날에서는 대통령의 약속을 중심으로 그간 방송됐던 내용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촛불 민심이 이끈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열기는 뜨거웠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08%의 지지를 얻어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북은 전북이다. 이런 말씀들이 왜 나오는지 그 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호남에서도 또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되어서 풀어가겠습니다. 현재 전북, 광주, 전남, 이른바 호남권으로 묶여있는 광역 공공특별 행정기관은 모두 49개. 이 가운데 8%, 4개 기관만 전북에 배치돼 전북의 광주, 전남 종속화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호남의 문제를 광주, 전남으로 보는 외부 정책 결정자들의 시각이 문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향력이랄까 또는 그 힘의 열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지난 9년 동안 새만금에 투입한 국가 예산은 3조 7천억 원. 계획 대비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민간 방식의 개발을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만금 조기 개발과 연기금 중심의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국제공항 신설이 시급합니다. 118년 전 문을 연 군산항의 지난해 항만 물동량은 전체 1.3%로 전국 10번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망 구축 사업도 터덕거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농진청과 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선 전북 혁신도시.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농생명을 특화로 한 제3의 금융중심지, 이른바 전북 금융타운 조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존치되어야만 일자리도 유지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군산 경제의 4분의 1을 책임졌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하지만 수주 물량 감소를 이유로 군산조선소는 결국 가동을 멈추면서 조선업 관련 근로자 3,2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지역 경제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역의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지역 경제를 미래 산업을 대체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대신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과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전북에 약속한 미래가 헛된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전북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북 경제와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지역민의 요구와 기대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시사기획 날은 자치단체의 허술한 행정과 관리 실태도 들여다봤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채무액이 지난해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허투루 쓰이는 세금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지난 2014년 익산시가 456억 원을 들여 지은 예술의 전당입니다. 개관 첫 해 거둬들인 수익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익산시가 떠안은 부채는 3,300억 원, 부채 규모가 전국 7위입니다. 매년 일정한 BTL에 대한 운영비를 갚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지방채에 대해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무척 어려운 재정 형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해 문을 연 군산 야외 수영장. 52억 원을 들여 지었지만 여름철 2달치 수입은 2억 4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산시는 13억 원을 더 들여 사계절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실내 수영장 건립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내 수영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투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중 투자입니까, 그게? 그 위에다 하는 건데. 진안군이 17억 원을 들여 만든 가위박물관.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하자 올해 8천만 원을 더 들여 대형 가위 조형물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6.7m가 기네스에 등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더 기록하려고 8m짜리를 계획 중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의 방만한 전시성, 선심성 사업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미리 막을 수는 없을까? 익산시가 추진한 사업과 예산 집행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배우려는 시민들입니다. 이 예산을 잘 공부를 해서 우리가 낸 돈이 우리에게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어떤 방책도 좀 내놓고.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난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아직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쨌든 예산에 대한 관심,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관심,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이 예산의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 편성 권한을 시민에게 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서로가 분명히 인식할 때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선 주민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합니다. 납세소송법 이렇게도 불리는데 예산을 낭비한 사람들한테 최소한 환수를 하거나 처벌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예산을 낭비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막는 첫걸음, 바로 시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으로 한옥마을 만들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세종시가 조성하고 있는 한옥주택 부지. 땅값과 공사비 등 한옥 한 채를 짓는데 10억 원 안팎이 들지만 42필지가 사흘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경상북도가 개발하는 또 다른 한옥마을 부지. 최고 경쟁률이 461대 1로 분양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한옥을 짓겠다고 지금까지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은 고작 11명. 투기 목적으로 뛰어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삶을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기보다는 대부분 투자 목적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지난 10년 동안 1,300억 원을 들여 한옥마을 104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은 열악한 재정 탓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성과를 내려는 욕심에 기준 미달인 한옥 건축물에도 보조금을 주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된 예산에다가 모든 사업 내용을 맞춰서 이렇게 지급해 버리니까 세대 규모가 좀 적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안 줘야 되는데 그런 지역도 일부 지원이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전통 가옥 보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한옥마을. 여기에 한옥 숙박업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마다 앞다퉈 한옥 숙박업소를 지으면서 매물단지로 전락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 여수의 오동제, 전남 영암의 영산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전라남도가 지은 한옥 호텔입니다. 지난 2015년 기준 두 호텔의 누적 적자만 55억 원. 지금은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남원시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200억 원을 들여 지은 한옥 호텔. 남원시가 한 해 호텔 운영비로 지원하는 예산만 12억 원. 그런데 객실 가동률이 절반에도 못 미쳐 재정 부담이 큽니다. 일반 펜션이라든가 리조트보다는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본 시설 외에 이 마당에 나무 한 그루, 석탑 하나까지도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부분들이라. 고창군이 3년 전 145억 원을 들여 만든 한옥 숙박체험마을. 민간인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찾는 손님이 많지 않아 임대료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손해 나가면서 이제 이달 8월 15일이면 이제 3년차 만기인데 그래서 지금 생각 중에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만 말해야 되는 건지. 건축 비용은 비싸고 객실을 많이 지을 수 없는 탓에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도 전국적으로 한옥 숙박업체만 799곳에 이릅니다. 국고 보조 사업이라는 이제 달콤한 것을 이제 던져주면서 지방 정부로 하여금 돈을 매칭시켜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우후죽순 생겨난 한옥 숙박업체가 세금만 축 내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중국발 사드 보복에 전북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북 관광 1번지 한옥마을. 몇 달 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자취를 감췄고 호텔 예약률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큰 편은 한 달 정도 됐고요. 사드 문제로 이야기 될 때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했군요. 네, 줄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중국에 30억 원어치 액상차를 수출했던 이 기업도 최근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2월 중순 이후에는 지금까지 오다가 전혀 없습니다. 사드발 위기를 극복하려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세계 7개 나라에 기능성 마스크를 수출하는 전주의 한 기업. 일찌감치 중국 수출 비중을 줄이고 다른 나라로 수출기를 돌린 덕에 사드 보복을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라든가 남미, 미국 이런 쪽으로 시장 다변화에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중국발 사드 위기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무분별한 골지 채취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창의 한 채석장.
인근 주민들은 25년째 계속된 채석장의 발파 소음과 진동, 먼지로 인한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장독 같은데 뿌여가지고 다 먼지 끼고 빨래도 널어놓으면 완전히 그냥 뿌옇고 완전히 타일도 깨져버리고 완전히 그냥 뭐 살 수가 없어요. 이 채석장은 최근 재연장 허가를 받아 앞으로 5년 동안 돌을 더 캐낼 계획입니다. 마구잡이 석산 개발로 피해가 많지만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골재 채취를 둘러싼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용담호 근처의 한 골짜기. 한 중장비업자가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뒤 10억 원어치 돌과 흙을 불법으로 캐내다가 적발됐습니다. 이게 원래가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놈을 파갖고 저기다 파갖고 폭발해요. 이게 전부 다 길 확보하려고.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허가난 골재 채취는 82건. 허가 면적은 432만 5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지난 5년 동안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39건이나 됩니다. 자치단체가 골재 채취 허가부터 취소, 관리, 감독 권한까지 있다 보니 비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 제가 갖고 있는 대로 대부분 다 일주일 열흘 다 허가 답니다. 주지직 끌면서 아니고 장학금을 요구를 해요. 골재 채취 업자들의 개발 이기주의와 행정의 불성실한 감독 탓에 마구잡이 불법 채석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사기획날은 크고 작은 지역의 현안과 자치단체의 허술한 행정 실태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누려야 할 삶의 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군산 OCI 공장과 가까운 한 농촌 마을. 지난 2015년 화학가스 사고를 겪은 이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마음을 졸입니다. 항상 불안해요. 2015년 기준 전북 지역 고독성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은 모두 75곳. 주로 산업단지가 많은 전주와 군산, 익산 등에 몰려 있습니다. 화학사고가 날 경우 반경 1km 한 위험 인구는 99,2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미치는 중금속이나 이러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화학사고의 안전지대가 없는 만큼 철저한 감독과 함께 주거지와 산단을 분리하는 도시계획의 변화도 시급합니다. 내 주변에 위험한 화학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지만 이런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난 1월 무료로 공개된 앱. 내가 사는 곳 주변의 화학물질 사업장 위치와 취급 물질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전국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95%가량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여러 기관에서 공개한 자료를 한데 모아 감시 체계를 만든 겁니다. 이제 지속적이고 항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늦었지만 새 정부 들어 국회에서도 발암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화학사고를 낸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영업비밀이라 그래서 이것이 어떤 화학성분인지 유해물질인지 숨기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근본적인 처방과 사고의 전환,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안전한 물질을 사도록 하고 쓰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함께 보호할 책임을, 기업의 진정한 책임을 함께 지자. 전주 갱리단길, 첫 마중길. 도심 공동화로 상권이 쇠락해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 요즘 전주에서 가장 뜨고 있는 거리입니다. 잠들면 돼, 잠들면 돼, 생각 없이. 어둠을 밝히는 불빛들이 하나둘 골목 곳곳을 수놓기 시작합니다. 신도심 개발로 명성을 잃었던 옛도심 거리가 톡톡 튀는 청년 창업가들로 다시 생기가 돕니다.
좀 더 색다른 가게를 하고 싶어서 구도심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재밌게 하고 싶고 남들과 좀 다른 걸 하고 싶어가지고. 이 거리는 이른바 갱리단길로 불리며 전주의 또 다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공간 안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도시가 살아나는 좀 그런 느낌. 네, 좀 활기찬. 전주역을 나서면 싱그러운 가로수들이 손짓하는 천마중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주시가 백제대로 850m 구간에 문화광장과 숲을 조성했습니다. 덕분에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이 일대 상권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밤에는 가족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이 손님층들도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쇠락했던 옛 도심의 거리가 청년 창업가와 자치단체 노력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 도심 거리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여러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에 어렵사리 털을 잡은 상인들이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돼지 값이 오르기는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일본식 외형이 돋보이는 한 건물. 1년 전 이 건물을 사들여 새롭게 단장한 이경자 씨는 청년 창업가와 가난한 예술인들에게 싼 값으로 공간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 또 같이 어우러지면 그게 기쁘지 않을까요? 이곳의 세입자들도 이른바 착한 건물주 이 씨를 만난 뒤 임대료 부담 없이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리 잡고 안정될 때까지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임대료 부분이나 뭐 인테리어 이렇게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전주시는 착한 건물주에게 건물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등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가 임대료 갈등 없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으로 착한 건물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와, 그것도 크다. 하트 같아요, 하트. 진짜 하트 모양이네. 변변한 보육시설이 없는 시골에서 젊은 부부들이 모여 서로 아이를 돌봐주고 직접 가르칩니다. 이른바 품앗이 보육공동체입니다. 연고도 없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는 부모들이 되게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같이 이제 소풍을 다니다가 하루 더 만나고 3년 전 아이를 함께 키우다 보니 이제는 가족 못지않은 이웃사촌이 됐습니다. 가족과는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이웃이 되는 거죠. 한 아파트 공동 현관 탁자에 간단한 주전부리와 예쁜 꽃이 놓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 12층에 사는 4가족은 이웃의 건강은 물론 육아, 살림까지 서로 챙기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쩔 때는 가족보다 더 가깝고 가족보다도 위로가 될 때도 있고. 2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전주의 한 아파트. 오늘 나무 심기를 한다고 해갖고 저희가 놀러 가는 걸 포기하고 와서 애들하고 같이 한번 심는 거를 해보려고 나왔어요.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한 아파트에 살며 정을 쌓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런 공동체 이런 모습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저도 배우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웃사촌의 의미가 희미해져가는 오늘날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각박한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여성 아이스하키 팀이 전주에서 탄생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전주 한옥마을팀. 어렸을 때부터 같이 팀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팀들보다 더 팀워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거친 훈련을 하다 보면 상처투성이가 되기 일쑤. 하지만 미래 국가대표 꿈을 키우며 고단함을 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재밌게 운동하는 거니까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유명해지겠죠? 국가대표팀을 제외한 여자 정규팀으로 첫 발을 내디뎠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식 시합을 하려면 한 팀에 필요한 선수는 적어도 23명. 그러나 한옥마을팀 선수는 고작 9명에 불과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 대학생이고 3, 4학년이 많다 보니까 1, 2년만 있으면 팀원이 또 없어지거든요. 프로팀이 아니어서 선수 급여가 따로 없다 보니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직접 벌어야 합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저 혼자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죠. 등록금은 벌어야 되는데. 비인기 종목인 여자 아이스하키. 우리나라는 아직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동기 스포츠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필요합니다.